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거리두기를 강화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기대했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아 답답하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에 한 얘기입니다. 동아일보가 전한 한 여당 당직자의 말을 볼까요? 아무리 친문표가 중요하다지만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이 사법부 판결을 맹공격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런가 하면 야당이 야당답게 싸우지 않고 내부 분열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대단히 부끄럽고 암담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한 박관용 전 국회의장의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도본부 한나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보다 안정적으로 백신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살얼음판은 이미 깨진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방역의 둑은 이미 터졌죠. 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2,000명대 확진은 현실이 되면서 짧고 굵게 끝내겠다던 정부의 다짐은 무색해졌고요. 델타 변이와 돌파 감염까지 애를 태우면서 이런 상황이나 정점이 과연 언제가 될지 예측마저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 수는 1,990명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3명 늘어나면서 이틀 연속 1,900명대 후반을 이어갔는데요. 사실 2,000명대 확진에서 단 10명 모자란 수치라서 3일 연속 2,0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1,990명이라는 수치는요, 2,200명대 확진에 이어 국내 코로나 사태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인데다가요, 최근 요일별 매일 최다 기록을 다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0시 기준에 비해서도 280여 명 많은 수치입니다. 그런데다 비수도권 확진도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죠. 지역 감염 중 비수도권 발생은 788명으로 800명대를 바라보고 있고요. 확진 비율도 다시 40% 위로 올라갔는데요. 여름 휴가철에 이어서 이번 주 이 광복절 연휴가 겹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 확산 우려가 큽니다. 오늘 김부겸 총리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광복절 연휴에 최대한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죠. 사실 최근 정부는 2,000명대 안팎으로 치달은 4차 대유행을 막을 뚜렷한 실효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동 자제와 방역 협조를 당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백신이 유일한 무기였는데 그마저도 차질이 빚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김 총리의 대국민 담화에 최근에 백신 지연 상황 유감 표명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였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일부 제약사의 공급 지연으로 인해서 백신 공급 차질로 인해서 신속한 접종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추석 전에 전 국민의 70% 1차 접종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네, 김부겸 총리는요, 오늘 백신 공급 관련 일부 차질을 빚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표했습니다. 일부 차질을 빚고 있는 백신은 모더나로요. 정확히 2주 전 김 총리가 정부가 국민들께 보고드린 분기별 백신 물량이 제때 도입되지 못한 경우는 없다. 8월 중에 850만 회분이 제때 도입되도록 협의가 마무리됐다. 이렇게 자신 있게 밝혔었죠. 하지만 결국 약속했던 8월 모더나 850만 회분 중 절반도 못 오게 되면서 화이자 접종자들의 2차 접종까지 6주 뒤로 밀린 상황인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총리는 추석 전 국민 70% 일자 접종 중 목표를 굳건히 했습니다. 김 총리는 일단 접종에 관해서 정부를 믿어달라 그렇게 하는데 정말 국민이야말로 믿고 싶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 일각에서는요, 접종 간격을 늘리면서 1차 접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방향성이 맞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접종률을 올려서 백신 간격을 고무줄 누리듯 조정하고 있다는 비판에 1차 접종률 강조 위험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지속가능 분과위원장을 지낸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은 조선닷컴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2차 접종률이 1차 접종률보다 몇 배는 중요하다는 말과 함께 정부와 언론이 보도하는 추석 1차 접종 목표는 추석 전까지 이 대다수 국민이 접종이 완료되는 것처럼 국민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다. 즉 국민들에게 코로나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많다는 인식을 잘못 각인시켜서 이 방역 심리를 느슨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참모들이 지금 상황을 좀 모면하려고 2차 접종을 강조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접종 간격을 늘려서 1차 접종을 늘리기보다는 2차 접종 완료자를 늘려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빨리 1차라도 맞춰서 그냥 반이라도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접종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모든 사태의 핵심은 들어와야 할 백신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이겠죠. 이 때문에 백신을 맞고 싶어도 못 맞는 국민들도 생긴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접종자가 없어서 백신이 버려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한 사람이라도 더 백신을 많이 맞아야 하는데 무슨 일이죠? 네, 조선일보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받은 질병청 폐기 백신 현황 자료에 따르면요. 어제 0시 기준 약 15,000회분의 백신이 폐기됐다고 합니다. 물론 폐기되는 이 백신은 화이자나 얀센도 포함되어 있지만요. 상당 부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었다고 하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 번 뚜껑을 따면 6시간 이내에 11명을 맞춰야 다 쓰는 건데 이 잔여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이 부족해서 적게는 한두 명만 접종한 채 버려지는 백신도 나왔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50대 이상만 맞도록 한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거예요. 네, 이 코로나 4차 대유행 불길이 거센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는 멀쩡한 백신이 계속 버려지고 있다는 건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이 잔여 백신을 활용한 새 전략이 나와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전문가 일각에서는 희망자에 한해서 50대 아래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당국도 아스트라제네카 연령 제한에 대해 고심 중입니다. 들어보시죠. 모더나 백신이 일시적으로 물량 부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연령을 낮춰서 잔여 물량을 활용할 수 있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허가 범위가 18세 이상으로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백신의 수급 상황이나 유행 상황에 따라서 허가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변동이 가능하면 그런 상황에 맞게 접종 연령에 대한 접종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 자문 그리고 예방접종 심의를 거쳐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이기 때문에 네, 정부 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 사용 기준에 대해서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사실상 남아 돌아서 버려지는 백신 폐기 현상이 가속화되는데 이 접종 연령을 50대에서 40대 이상으로 바꾸는 연령 조정이 불가피할 거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다만 이 넘어야 할 산도 있죠. 이 접종이 강제가 아닌 만큼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연령을 낮춰서 조정을 한다면 앞서 문제가 됐던 혈전증 우려에 대한 납득할 만한 어떤 설명이 있어야지만 이 잔여 백신 폐기를 막고 접종률 제고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정부가 백신 접종 기준을 고무줄처럼 맘대로 늘린다는 지적에서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국내 백신 접종이 계획처럼 진행되지 않는 사이에 델타 변이의 습격에 4차 대유행은 굵고 길어지고 있고요. 따라서 국민들의 방역 피로감과 자영업자들의 절규도 커지고 있죠. 그런데 문 대통령의 발언이 또다시 야권의 관역 위에 올랐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자신의 건강보험 정책인 문재인 케어 4주년 기념 행사를 열어 문케어의 성과를 강조하고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에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에 야당은 이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냐 하냐고 날을 세웠고요. 일부 시민단체도 문케어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비판했는데요. 관련해서 여야의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주었습니다. 어제 문재인 케어 4년 성과 보고되는 낯뜨거운 자화자찬 일색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정에 있어서는 참으로 무능하지만 자화자찬하는 능력만큼은 세계 최고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 놓여 있는데 자화자찬 쇼를 벌이는 것은 결국 국민 염장지력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문재인 케어의 큰 성과는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자화자찬 퍼주기식 근보 정책 당장 그만두시고 4차 대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변이 바이러스로 위험한 우리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어제 청와대 문케어 성과보고 행사에 놓고서 이제 정치권에서 말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일단 지금 4차 대유행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 딱 한 달 전이에요. 7월 12일이죠. 짧고 굵게 빨리 이 거리두기 4차 그 고통을 빨리 압축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네네.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안타까워하면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사실은 상황은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2,000명대로 계속 오르내리고 있고요. 1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8월 12일에서 15일 정도에 지금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였어요. 네네. 8월 14일이 85명이고 8월 15일이 2배가 늘었다고 굉장히 놀랐던 숫자가 155명입니다. 지금은 그 1년 전에 비해서 10배가 좀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고통을 느끼는 많은 분들이 바라봤을 때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건강보험으로서 이만큼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만큼 다가 실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공감, 그러니까 청와대가 공감 능력이 지금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보도자료만 냈어도 사실 이렇게까지 비난을 안 받을 텐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제 2차 접종률인데 뭔가 정부나 청와대에서 1차 접종률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방향이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정하게 원래 정부가 생각했던 만큼 수급 현장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차질이 생겨서 특히 고연령자들에 대해서 보통 이제 2차 접종 시기를 3주나 4주로 봐야 되는데 심지어는 9주, 10주까지 늘어졌을 때 과연 이게 2차 접종을 9주나 10주 뒤에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세계보건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결과를 통해서 1차 접종과 일정 시기 간의 어떤 텀은 어느 정도까지 늘릴 수 있는가를 좀 정부가 정확하게 짚어주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1차 접종을 많이 하기 위해서 2차 접종을 너무 많이 늘려 해서 네네. 특히 먼저 많이 맞으신 고연령자들의 불안감을 높이는 것도 또한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최소한 10주나 6, 7주 수준에서 2차 접종률을 커버를 하고 또 1차 접종의 수준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최소한 접종의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2차 접종은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솔직하게 진솔하게 현재 백신 수급 상황 지금 모더나 때문에 미국도 갑니다만은 안 되는 거 안 된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조국 전 법무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같은 시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는데요. 이 소식들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2심 판결의 충격이 큽니다.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협의는 벗었지만 인턴 증명서가 유죄로 나왔습니다.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사실 판단, 법리 적용에 대해서 다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출석하는 재판에서도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심도 공모혐의 인정됐는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위조하신 적 없으세요? 법문을 교수님께서 위조하셨다고 인정하셨는데요. 조국 정경심 부부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은 이제 조 전 장관에 대한 공판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실형 선고 이후 열리고 있는 첫 재판이기도 합니다. 들으신 대로 조국 전 장관은 본인과 아내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정경심 교수 2심 유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 교수의 2심 판결에 대해서 충격이 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혐의는 벗었지만 인턴 증명서가 유죄로 나왔다. 많이 고통스럽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사실 판단, 법리 적용에 대해 다투겠다. 오늘 재판에서도 성실히 소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 부부 딸의 7대 스펙 의혹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을 했고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인턴 확인서를 위조했고 정 교수가 이에 가담을 했다고 지목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심 재판부도 그 조국 전 장관 부부를 공범으로 본 거예요. 네, 때문에 기자들이 2심도 공모 혐의 인정됐는데 여전히 부인하는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적이 없는가? 2심 재판부는 조국 교수께서 위조하셨다라고 인정을 했다. 이런 질문들을 던졌는데 조 전 장관 여기에는 답을 하지 않고 그대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조국 전 장관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뭐라 변명할지 궁금하다고 논평을 냈었고요. 국민의힘 대선주자 하태경 의원은 항소심 판결로 아빠는 인턴 확인서, 엄마는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장영자, 이철희 사기 사건에 견줄 만한 희대의 부부 사기단이라고 비유를 했었죠. SNS를 끊고 조용히 자숙하면서 본인 재판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조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조 전 장관이 오늘 재판에서 어떤 얘기를 이어갈지가 관심인 겁니다. 네, 조 전 장관 딸이 입시에 활용한 이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2심 판결이 나오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조 씨의 입학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요. 또 조 씨가 재학했던 고려대 그리고 부산대 학생들도 조 씨의 입학 취소를 요구하고 나서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최서원 씨의 딸 사례와 비교를 했더군요. 네, 맞습니다. 이 최서원 씨 딸은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인 2016년 이화여대 입학 취소는 물론이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청담고 특정 감사를 실시해서 졸업 취소 조치를 취했다며 조 전 장관 딸에 대한 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대학에서 이렇게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과거 이 조 전 장관이 최서원 씨 딸에 대해서 했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화여대가 발칵 집었던 게 돈도 실력이다. 돈 없는 너의 부모를 탓해라라고 딱 정가 말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돈 없는 부모 너희 탓해 라고 말을 해버린 거죠. 이런 신분과 계급의 기초에서 재화를 나누지 말라는 것이고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학생과 관련된 특혜가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면 이게 입학 취소가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일이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입학 자퇴나 뭐 휴학이나 이게 아니라 입학 자체를 취소하는 일이 실제 여러 대학에서 있었고요. 그건 이화여대에서 스스로 결단해야 될 문제다. 네, 고려대 동문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조국 전 장관 딸의 입학 취소를 촉구하는 취지 게시글이 100개 이상 올라왔다고 전해지고요. 한 고려대생은 조국 전 장관 딸은 교우 호소인이라고 칭하기도 했는데 특히 고려대생들은 정진택 총장의 결단을 요구하는 글도 잇따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 총장이 지난 6월 30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2심 판결에서 허위 서류임이 확정되면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고려대생들은 총장님 직접 하신 발언에 책임을 질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고요. 이 커뮤니티 운영자는 조국 전 장관 딸의 고려대 입학 취소 즉시 고파스 아이디를 영구 강등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입학이 취소되면 조 전 장관 딸이 동문 커뮤니티 이용하는 걸 영구적으로 막겠다는 뜻인데요. 고대에서 나왔던 관련 발언들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사실 제 친구들은 지금 취업도 학업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조국 장관 자녀 사태를 지켜보면서 무기력에 더 빠졌습니다. 대학원생 사이에서는 누구 자녀는 2주 만에 쓰는 논문을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붙들고 있으니 반성하자며 자조하고
허탈했습니다. 또 더군다나 신청하지 않은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불공정 그리고 부조리 이런 거를 눈앞에 보고도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는 더 이상 상식과 합리적 판단이 무너진 사회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무엇하나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사랑하는 모교가 그야말로 나라 전체로부터 구역질나는 비리의 온상, 범죄자 비호하는 사학, 이외에 입에 담고 싶지 않은 모독을 당하는 참담한 모습을 보았다. 정의의 이름 아래 위조 서류 제출에 따른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림으로써 실추된 학교의 명예를 회복하라. 네, 부산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도 부산대는 빨리 조국 장관 딸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학교 다니기 창피할 정도라면서 대학 본부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고요. 이 조 씨의 서류 조작 사실이 인정됐으니 의사 자격도 박탈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조국 전 장관이 공언을 했던 사항이 2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웅동학원 이사장이신 어머니께서 이사장직에 물러나는 것을 비롯하여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저에게 밝혀왔습니다.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저게 2019년 8월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당시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이었을 때입니다.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던 조 전 장관이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펀드와 웅동학원 경영권 등 사재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취지의 의사를 밝히면서 정면 돌파를 시도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조 전 장관뿐만이 아니고 조 전 장관의 어머니도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었죠. 맞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 웅동학원을 국가 또는 공익재단에 의해 운영되도록 교육청 등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겠다. 저와 제 며느리는 이사직에서 물러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2년째인 현재까지 조 전 장관의 어머니와 아내 정경심 교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이사직에서 물러나지 않았고 웅동학원 사회 환원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하고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웅동학원 이사회의 최근 2년간 회의록을 입수해서 살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사회 의장으로 회의를 주관한 조 전 장관 어머니는 웅동학원의 사회 환원과 이사장직 사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과거 조 전 장관이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항소심 결과에 따른 딸의 의사 면허 논란이 계속 다시 불거지면서 민주당은 또다시 이른바 조국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죄한 지가 한 2달 지났나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뒤 통렬하게 반성해야 된다면서 사죄를 했지만 다시 이 대선 주자들이 조 전 장관을 감싸 안으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관련 목소리들 모았습니다. 당시에 정부나 학교나 언론 모두에서 인턴십을 하라고 대대적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10대 고등학생 아이가 당시 입시 제도 하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인턴을 구해서 뛴 것, 그 자체를 두고 저희 아이를 비난하는 것은 좀 저로서는 과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애비로서 생각합니다.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 수사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자초시키려 했던 대표적 사건이 바로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심 재판이 있었죠. 매우 가슴 아픈 날입니다. 아니면 무슨 인턴 증명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모두 유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징역 4년감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의 감각으로는 가혹하다, 과도하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이낙연 추미애 후보는 이제 저런 얘기에 더해서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혐의는 모두 무죄로 나왔다. 이런 주장까지 했거든요. 네. 저런 여당 후보들의 어떤 감싸기로 비칠 수 있는 저런 행동들이 네. 당내 경선 아니면 또 본선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대선 후보들의 머릿속에서 가장 이 자리를 잡은 건 뭐겠습니까? 앞으로 표는 어떻게 될까? 뭐 이건 당연한 거지. 뭐 비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여당 후보들의 어떤 입장이 약간 달라요. 지금 말씀하셨던 분들의 정세균 후보까지는 적극적으로 자신이 나서서 지금 조국 장관의 부인의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네.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나서진 않았지만 물론 박성준 대변인이 대신 나서서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이 다른 건 뭐 때문일까요? 바로 지금 민주당의 이 선거인단에 저는 답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사실 그 안에 여론조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뭐 컷오프는 여론조사로 다 한다고 하고 또 여론조사는 뭐 50%까지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거의 선거인단 투표로 결정이 돼요. 근데 선거인단 투표를 쭉 보면 지금 적극적으로 투표할 사람이 한 100만이라고 봤을 때 그중에서 친문 계열, 적극적으로 조국 장관의 사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그 층이 20만 명 가까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벌써 5분의 1이에요. 네네. 즉 그 5분의 1표를 누가 더 갖고 가느냐의 그런 시각으로 지금 경쟁을 벌이는 게 아니냐. 근데 실제로 본선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KSOI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28일에 한 건데 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나와 있습니다. 바로 1심 재판 결과예요. 1심 재판도 똑같은 결과잖아요. 4년형. 어떻게 보느냐 했을 때 20대의 63.1%가 적당하다. 합당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의 그 4년형이 합당하다. 즉 본선에서는 20대의 어떤 그 20, 30대도 지금 분노를 하고 있다라는 결과거든요. 이재명 지사는 직접 나서지 않은 게 나는 지금 본선이 더 지금 급하다라는 그런 입장 차이가 바로 이렇게 말을 하고 말을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오전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요.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의 시간은 끝났다 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이 마당에 와서 이제 뭐를 핑계대느냐. 대법원에서 또 이거 뒤집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 남편이라는 분이 이분이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한 분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도에 지나치고 문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이 보궐선거에서 한 번 20대, 30대의 이 정의로운 이 부정적인 잘못된 거를 우리 심판을 받은 민주당이 이거 엊그저께 일을 이렇게 까먹고 다시 또 후보들이 전부 합창해서 정경심 억울하다. 이 대법원에서 이걸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는 저는 지금 이건 정치도 아니고 정도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원을 뭘로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 문제로 여야가 뭐 입장이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이거 재판 결과 나온 거고 3심이 남아있긴 하지만 가타부타 여기다 사족을 달 게 뭐 있겠습니까? 사법 판단은 내려진 거고 국민들이 다 판단하고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다 이거 그렇게 봅니다. 분명한 거는 지금은 조국의 시간이 아니다. 조국의 시간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는 4기 민주정부 집권을 위한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시간이다. 경선의 시간이다. 전 이렇게 보는 거고요. 노웅래 의원은 이제 역시 민주당 의원인데 조국의 시간은 끝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뭐 표를 의식해야 될 대선 후보들, 특히 이제 추미애 장관을 비롯해서 전 장관을 비롯해서 그런 조국 전 장관을 직접 지지했던 뭐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강하게 이제 판결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고요. 또 후보마다 조금 이제 결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직접 언급 안 한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대선 후보들의 모습만 보면 민주당 전체가 이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고 불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체로 일반적인 어떤 측면에서 의원들이라든지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와 다른 또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라든지 상식의 수준에 좀 더 다가서는 모습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어쨌든 대선 후보들도 저는 곤혹스럽게 경선을 진행하면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이 1심과 2심이 똑같이 나온 것에 대해서 2심은 조금 1심보다 좀 약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바람을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어떤 논쟁의 또 토론의 여지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과 주자들 사이에서 정경심 교수의 4년형과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왔었는데 오늘 오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됐습니다. 영상 보시죠.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어떤 고민하고 계신가요? 반도체 백신 중에 어떤 게 우선순위 있습니까, 부장님? 이재용 부회장 수감 전에 비해서 보니까 외모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구속 수감된 지 207일 만에 가석방 결정을 받아서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온 이재용 부회장. 이 수척해진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3월 구치소 내에서 급성 충수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직후에 체중이 크게 줄었고요. 최근 수감 생활을 거치면서 구속 직전보다 몸무게가 10kg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면서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고 허리를 굽혔는데요. 순간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습니다. 또 향후 남아있는 재판 과정과 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석방이 된 이재용 부회장은 보호 관찰을 받게 됩니다. 주거지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에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 관찰관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데 법무부에서는 출국 목적이 명확한 해외 출장은 어렵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계 일각에서는 과거 이 부회장이 백신 확보에 나섰을 때처럼 계획에 없던 해외 출장을 갑자기 떠나야 할 때, 이럴 때 문제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상반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용 같은 이런 분들이 지금 미국에서 이 배터리를 통해서 원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 국가적에서 큰 틀로 이런 사절단을 한번 보내서 이 정부가 못 오는 거를 이 민간 사절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실용주의 외교라고 그래서 우리 국민이 필요한 만큼 공급을 받을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86억 뇌물로 준 이재용 부회장이 반년 살고 다시 나오는 마당에 그런 일로 집행유예도 없이 만기 4년을 살라고 하는 게 이게 정의입니까? 청와대는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입장이 없다고 거듭 얘기를 했었고요.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질문에도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런 사이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 안팎에서 공격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특히 오늘 오전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지난 촛불 정국에서 이재용 구속 사면 불가를 얘기해서 떴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가석방을 거두는 편에 섰다. 부자 몸조심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 의원이 대선 출마 의사를 어제 이제 밝힌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는데 그 뒤에 바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나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경선 토론에서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을 놓고 이강 후보가 상당한 공격을 받았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두 분 다 이재용 가석방에 찬성을 했습니다. 재벌에게 무슨 은혜를 입었는지 의심을 하게 되죠. 또 하물며 어떤 꿀을 얻어 드셨는지 이런 의문도 지금 제기하는 당원들이 있습니다. 재벌이라고 해서 특혜도 아니지만 역차별도 안 된다. 맞죠? 네. 예, 맞으시죠. 근데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은 이재명 후보님의 말이 아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년 전에 최태원 회장에 대한 가석방에 대해서 했었던 말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묘하게도 똑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서 또 이낙연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의 공정 법치를 굉장히 허무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 인식은 별로 없고
이 재벌에게 또다시 기여함으로써 국민께 진 빚을 갚아라 덕담을 하시니까 보셨지만 이재명, 이낙연 후보는 거의 이제 친북에 가까운 그런 무반응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걸 의식해서 저러는 걸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뭐 아직도 강성 당원들이 뭐 또 촛불 시민 뭐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재벌에 대한 뭐 재벌 개혁이라든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또 부정적인 인식들이 아마 공격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저 가석방의 문제만 하더라도 온전하게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현역에 복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전국 속에서 또 혹은 산업적 여건상에서 반도체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주요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두 후보들이 솔직한 입장을 내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공격은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가석방을 반대를 하든 찬성하든 그런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대선 주자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돼서 안 됐다는 의견도 의미가 있고 가석방돼야 된다는 주장도 나는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굳이 그것을 뭐가 두려워서 아무 입장이 안 내느냐, 나는 그것이 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당대표 결정이라 할지라도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거는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당의 공식 일정을 참석하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것이 무엇일지는 아마 국민들이 좀 의아해할 것이다. 탄핵이라는 용어는 좀 적절하지 않았을 것 같고 당의 화합과 단결에 해가 될 만한 연정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갈등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보였는데 일단은 봉합 수순에 들어간 듯이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측 인사의 탄핵 발언으로 극으로 치닫던 갈등 상황이 어제 윤 후보가 이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수습에 나서면서 간신히 봉합되어 가는 데 보이는데요. 윤석열 캠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어제 오후 경북 상주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분가량 통화를 했는데 이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은 대표님과 제가 같이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해해달라라면서 통합과 단합을 위해 손잡고 노력하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데 갈등으로 비치는 데 대해 참 우려스럽다. 우리가 손잡고 국민을 안심시켜드리는 게 도리다. 그래야 박수를 받지 않겠냐라고 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도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윤 후보와의 통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대표는 탄핵 발언에 대해서 윤 후보께서 직접 전화를 통해서 캠프 내 관계자를 엄중히 문책했고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아무 이야기나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자신은 캠프 구석구석까지 그런 윤 후보의 생각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윤 후보가 알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당대표 입장에서 그 말을 신뢰하겠다면서 더 이상 이 탄핵 발언을 문제 삼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가 집안 단속을 했다.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네, 이준석 대표와의 통화 전에 윤석열 후보가 이 캠프 인사의 탄핵 발언을 보고받은 뒤에 우리 당의 단합과 또 화합을 저해하는 발언은 하지 말라라고 캠프 내에 엄중 지시를 내렸다고 윤 총장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기자들을 만나서도 우회적으로 이 대표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문제가 된 이 탄핵 발언 그리고 그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입장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당대표 결정이라 할지라도요. 암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거는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공화국이라는 게 권력자의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권력자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도 우리 캠프 모든 분들에게 이 당의 그 화합과 단결에 해가 될 만한 언동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아주 당부를 했습니다. 신지호 실장에 대한 경질 여부는 어떻게 검토하세요? 본인이 이거 자체가 좀 잘못된 얘기라고 이렇게 사과를 한 이상 제가 봐도 뭐 어느 누구도 다 법과 원칙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일반 눈으로 볼 수 있지만 탄핵이라는 용어는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고 본인이 이 부분에서 사과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 후보가 이 대표한테 사과의 뜻은 전했지만 이 대표가 요구한 인사조치에는 선을 그은 그런 모양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 후보는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관계자 엄중 문책 내용을 전달하고 캠프 안팎에 자제를 당부하면서도 이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 등이 이 지도부 일각에서 요구한 인사조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논란의 불씨가 된 18일 토론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후보들과 당 최고위, 캠프 입장 등을 종합해서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두 사람 간 갈등에 일단 진정 국면에는 들어섰지만 불씨는 여전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제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탄핵이라는 단어가 갖는 엄중함 때문이라도 상당히 신중하게 사용하게 된 단어인데 그 상황에 대해서도 옆구리 찌르듯이 해야지만이 사과나 아니면 유감 표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정확한 사과 표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당황스럽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것은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당내에서도 좀 지나쳤다. 이래서 발빠르게 윤석열 전 총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로 미안하다. 앞으로 잘하자. 이렇게 불을 끄고 있는데 그 여지는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윤 후보와 이 대표 측의 갈등 어떻게 봉합이 된 걸로 좀 보이십니까? 방금 이제 홍표 의원께서 여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토론회 참여 여부를 명확하게 윤 총장 측에서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보니까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 간의 갈등이 여전히 있고 또 경준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탄핵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도 당헌 당규상에 없는 제도를 가지고 무리하게 끌고 가고 있고 후보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왜 토론을 하느냐. 그리고 13명이 토론회를 하려고 하면 결국 한 사람당 6, 7분 정도 얘기할 걸 가지고 무리하게 그렇게 정당성이 없는 행사를 계속적으로 고집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의견을 여전히 어떤 그 문제 삼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명확하게 사실은 입당 시기부터 나와 있는 말하자면 갈등 자체가 완전히 봉합됐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윤 총장 측이 어떻게 하느냐도 보기 전에 이준석 대표 스스로도 조금 더 빨리 어떤 뭐 선관위 구성이라든지 후보 등록을 만들어서 토론을 하더라도 조금 더 윤 후보 측이 명확하게 다른 어떤 구실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는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윤 후보 측의 탄핵 발언에 대한 당내 대선 후보들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원희룡 후보는 선을 넘었다며 윤 후보 측이 국민의힘 또는 야권의 가장 큰 트라우마를 연상하게 하는 단어를 가지고 지도부를 공격했다고 비판했고 최재형 후보 측 역시 개인의 일탈로 넘기기엔 명확한 해당 행위라며 윤 후보 측을 겨냥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선을 넘었다는 것은 제가 그 용어를 바로 뭐 다시 거론하긴 거북합니다만은 국민의힘 내지는 야권의 가장 큰 트라우마를 연상케 하는 그러한 단어를 가지고 지금 지도부를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선을 넘는 금기어들이 난무하고 있어 매우 유감입니다. 탄핵의 아픔이 아직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개인의 일탈로 넘기기에는 명백한 해당 행위입니다.
특히 원희룡 후보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도 오만과 독선의 당 운영을 멈추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오늘 자신의 SNS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그동안 우리 당이 뭐 때문에 망했는지 모르냐, 이 지도자의 오만과 독선 때문이었다며 이준석 대표를 비판한 건데요. 그러면서 원희룡 후보는 이 대표의 당대표 선거 승리는 대단한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지금 이 대표는 성공의 기억과 권력에 도취해 있다며 자신의 손바닥 위에 대선 후보들을 올려놓고 자신이 기획 연출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시키려 한다고도 했습니다. 오만과 독선, 이 원 후보의 이 대표 비판이 상당히 강도가 높았군요. 네, 여기에 윤 후보 측의 탄핵 발언을 두고는 이 대표가 과잉 해석으로 없는 갈등을 만들었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진 전 교수는 지난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윤 후보 측이 탄핵 발언을 할 당시 패널로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그냥 일반론 얘기한 걸로 들렸는데 자고 일어나니 뉴스가 돼 있었다면서 인터뷰 자리에서 앵커와 본인 그리고 출연자들 누구도 이 말을 이준석 탄핵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당대표의 역할은 당내 갈등을 해소하는 거지 생성하는 게 아니라고 본다면서 있는 갈등도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없는 갈등을 만들어내니 원이라고 이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같은 라디오에 출연한 진 전 교수는 앞서 논란이 된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이준석 대표가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이 되고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야지라고 말한 영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윤 캠프에서 뭐 당연히 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후보자들은 사실 예민하게 보고 지금 현 상황 자체를 또 오해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보는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냥 잡담 수준이 아니었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윤 후보 측에서도 이 대표 과거 발언 별로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윤 후보 측 김경진 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논란이 된 이 대표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당대표가 되기 이전에 한 말이기에 그 점에 주목하거나 윤 후보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진 않는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이 논란이 된 이 대표의 발언과 오늘 윤 후보 측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나한테 너 이러다가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누굴 떠야지. 이준석한테 야 너 와라 이러면 어떡할 거야? 나는 대통령 만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 누구? 어? 유승민. 내가 잡을 거야. 그때는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이제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와서 그냥 집권하고 있었던 시점이고요. 정치 출마 여부도 불투명했던 뭐 이런 상황이고 당대표 되기 이전에 본인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저희들이 그 점에 주목을 하거나 또는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뭘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무슨 특별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 16명은 이준석 대표를 향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점식 의원을 비롯한 재선 16명은 성명에서 내부를 향해 쏟아내는 말과 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특히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는 제1야당의 대표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으면서 우리 당 대선 주자들의 강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멋진 무대를 연출해야 한다며 정권 교체를 위한 단합 그리고 외연 확장을 위해 노력해주길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는 최근 윤석열 후보 등 일부 당내 주자 진영과 공개 설전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언행 자제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이 되고요. 또 이 성명에 참여한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 중인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 측이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대여 투쟁에 나서야 할 대표가 총구를 왜 당내로 돌리냐, 당대표라면 말 그대로 당을 대표해야 한다는 등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잦은 페이스북 글쓰기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윤 전 총장과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 5일 이후 어제까지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27개의 게시물을 올렸는데 그중에서 최근 당내 갈등과 관련한 글이 15개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반면 이 청주 간첩단 사건 등 여권을 겨냥한 글은 3개에 불과했는데요. 중앙일보에 따르면 온건 성향의 재선 의원조차 사령관이 부대 지휘를 안 하고 소총을 들고 쏘고 있으니 전선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의 멘토로 불리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유승민 후보마저 이 대표를 향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어제 공개된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으니 가급적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조언을 했고요. 유승민 후보도 이틀 전 저희 TV조선 뉴스나인에 출연을 해서 이 대표가 말을 좀 줄이고 생각할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면 좋겠다라고 충고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은 예비 후보 토론회와 관련해 이 대표가 당원 당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한마디만 충고를 하자면 좀 말을 줄이고 생각할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건 토론회는 경선준비위원회의 권한도 아니고 이런 일을 벌이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 논의 구조를 통해서 당대표조차 이 당원 당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일을 자꾸 벌이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가 결국 이제 토론회를 정견 발표 이렇게 형식을 바꾸는 방안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최종안이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요. 휴가 중인 이 대표가 최고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이 의견을 물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경북 상주까지 이 대표를 찾아가서 수습책으로 제시한 여러 방안 중에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대표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고위원들에게 의견을 수렴 중인데 현 시점에서는 동의해 주신 최고위원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다면서 현재까지 일정에 대해서는 단 한 캠프를 빼놓고는 참석 확답이 왔고 형식은 캠프별로 선호가 다를 수 있으니 최고위에서 주말간에 최대한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여 투쟁에 나서야 할 대표가 총구를 왜 당내로 돌리느냐. 이런 국민의힘 내부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동영상에서 진중권 시사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의 갈등을 해결하는 자리가 바로 당대표다. 저는 그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당에서 당대표라는 건 그 당의 가장 원로라는 거거든요. 원로라는 게 아니라 참 어른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른이라는 건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25 직후에 그 장군 계급을 가진 그런 그 사람들의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렇죠. 백선엽 장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들은 아주 유능한 그런 그 사단장 이하, 연대장, 사단장의 그 작전을 펼쳤거든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계급에,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경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에 예의를 표하는 거다, 경례스는.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계급은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도리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즉, 그 자리에 걸맞는 사실 행위와 그 자리에 걸맞는 그런 그 리더십을 보여야 된다는 뜻인데 지금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싸움을 벌이게 되면 그 싸움의 갈등은 그럼 누가 수습을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발짝 물러나서 지금은 여백을 좀 갖고 그다음에 당의 중심이 되고 당의 대표로서의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는 본격적으로 정책 행보에 나섰습니다. 어제 코로나 방역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진 윤 후보는 정부의 방역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제 윤 후보 발언 중에서 좀 눈길을 끄는 게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윤 후보가 정부를 비판하면서 나온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발언은 무엇일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작년에 1월부터 이제 중국에서 12월에 우한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가 이제 창궐하기 시작을 했는데 델타 변이 속도가 워낙 빨라서 지금 미국의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데도 우한 바이러스를 전제로 해서 만든 백신들이기 때문에 다시 델타 변이에 맞는 백신을 지금 또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 고위험군들에 대한 2차 접종이 빨리 마무리돼서 치명률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군요. 우한 바이러스 이 말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세계보건기구는 이 질병 이름에 특정 국가나 지명을 빼고 부르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윤 후보의 이런 우한 표현을 두고 의도를 한 건지 아니면 단순한 실수인지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윤 후보가 반중 정서를 건드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한을 꺼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윤 후보는 또 지난해 초 중국발 입국을 통제해야 했다면서 정부가 정치적 방역을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의 발언에 당장 민주당에서 공세가 쏟아졌는데요. 김용민 최고위원은 윤 후보를 향해서 WH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혐오와 차별을 유발하는 망언을 했다면서 국민의힘은 망언의 힘으로 대선을 치르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강병원 최고위원도 연이은 설화를 반중 정서로 만회하겠다는 신부가 투명해서 애처로울 지경이라면서 같은 정치검찰 출신답게 딱 황교안답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최재형 후보는요, 첫 번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최 후보는 취임 후 100일 동안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기업규제 3법 그리고 임대차 3법, 최저임금제 등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최 후보는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획기적인 규제 개혁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재형 후보가 그 제1의 공약을 내세웠어요. 결국은 이제 규제 개혁, 그다음에 규제 혁파 일정 이런 걸 내세운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초점을 좀 잘 맞췄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규제 개혁, 규제 혁파 그리고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어떤 규제 개혁이 필요하죠. 네, 그런 네. 것은 맞습니다만은 또 그 이전에 본인이 국가가 왜 국민을 책임져야 되냐 이런 설화에 또 휩쓸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국민들을 보호하고 책임지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나친 개입을 줄이고 규제를 혁파해 가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인데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좀 잘 세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나치게 한편으로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여대 야소라고 현 상황 속에서 규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의 다 법을 개선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정치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에게 날을 세우고 있는 홍준표 후보는요, 또 윤 후보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홍 후보는 이 자신의 SNS에 과거 윤 후보가 문재인 정권의 선봉에 서서 적폐 수사로 우리 진영을 괴멸시켰다고 말했는데요. 또 그러면서 정통성이 없는 문재인 정권에 부역한 것에 대해 참회와 반성 없이 점령군처럼 행세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또 이 토론회 때 보자라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여권에서도 홍준표 후보의 직설화법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변수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반대편에 선 그런 반사 이익이고 또 정권 교체를 바라는 나름대로 이제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윤석열로 몰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당내 경선이 더 무섭잖아요. 예. 특히 뭐 검찰 선배인 홍준표 의원을 제가 좀 주목을 하죠. 홍준표 의원의 예. 입을 주목하신다. 예. 지금까지는 잼 몇 번 날렸는데 펀치를 어떻게 날릴 것인가. 또 그런 외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외교. 그래서 결국은 홍준표, 유승민이 두 영입 인사들보다 윤석열, 최재형 두 예비 후보보다는 그 확률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뭐 여의도에 또 이 자칭 이렇게 좀 정치를 본다는 분들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의도 내에서 흔히 말하는 뭐 전략가들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유승민 아니면 홍준표, 홍준표 아니면 유승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렇게 보시. 홍준표 의원이 이제 윤석열 후보의 굉장히 높은 벽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윤 후보가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김동연 후보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홍준표 의원을 좀 응원하는 듯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만큼 또 홍준표 의원이 옛날에 그
박근혜 그리고 이명박 후보들 간의 어떤 그 경선 과정에서 사실 이명박 후보 측에서 상당히 박근혜 후보를 공격도 하고 그랬던 어떤 능력도 보여줬던 것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홍준표 의원이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윤석열 후보와 이미지가 겹치거든요. 즉 검찰 출신이기도 검찰 하고요. 출신이고 또 이 그 불의에 맞선 뭐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사 이것이 하나의 어떤 이미지가 겹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 이미지를 독점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갖고 있을 테고 그런데 그 비난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난이 뭐 박근혜 대통령을 뭐 가혹하게 뭐 그 수사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사실 가혹한 건 홍준표 의원도 대표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 출당 조치한 당시 적도 있어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사실 그럼 누가 더 정당했느냐 이렇게 가면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이 여당 후보들이 이 홍준표 의원을 응원하는 지점은 딱 그걸 것 같아요. 바로 자신들이 직접 나서지 못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뭐 처가 의혹이라든지 이것들을 사실 당내 경선에서 얼만큼 또 치명상을 입힐 것인가 여기에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또 윤석열 후보의 그런 처가 의혹들은 어느 정도는 또 이 국민들에게 이미 좀 스펀지처럼 흡수된 어떤 측면이 좀 있어서 과연 홍준표 의원이 얼마만큼 진짜 칼날을 휘두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차등 지급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이재명 후보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폐해지는 국민의 삶에 단비가 될 걸로 기대한다고 미리 밝힌 뒤 재난지원금 지급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시군과 도의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서 5차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도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지사 결정은 정부 방침 그리고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와도 다른 거죠? 맞습니다. 앞서 이 정부는 이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지난달 말 고양시와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가 도비 50% 부담을 전제로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을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후에 31개 전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도 도비 80% 부담을 요구하며 전 도민 지급을 건의해서 경기도는 이 지급 대상을 확대해서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대론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당정청 합의를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일축했고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논란에는 선을 긋기도 하고 매표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당정청 합의를 무시한다는 주장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주장입니다. 타 시도민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건 타 시도가 필요하면 하면 되는 것이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는 국가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왜 우리나라만 지급하느냐, 왜 너네 나라만 지급하느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스원 이준성 기자입니다. 잠깐만요. 매표행위 얘기가 있는데 그럼 정부도 매표행위를 하는 겁니까? 이건 질문 자체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권 다른 주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여권의 대권 주자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어제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더 큰 고통을 받은 사람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라고 반대의 뜻을 밝혔는데요.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으로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는 건 집에 불이 났는데 엉뚱하게 도로에 물을 뿌리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네, 정세균 캠프 조승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문재인 정부 차별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당론을 위배한 경기도지사의 결정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요. 또 이낙연 후보는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와 관련해서 다른 이 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된다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요, 지자체 영역이라는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자세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타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 걱정이 됩니다. 그 점을 충분히 고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가치지만 전 국민이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었을 텐데 거기에 형평성이 손상됐다 하는 점은 또 고려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부는 그 이후에 뭐 약간 원론적인 입장만 얘기하셨잖아요. 그때의 기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긴 하나 중앙과의 협의, 토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 지도부가 그거를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야권 주자들은 이전부터 이 지사의 구상을 강하게 반대해 왔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윤창현 경제본부장은 오늘 논평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경기지사직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지사 찬스를 내려놓고 도청 캠프는 해체하라. 이 지사의 경기도 4년, 재정은 쪼그라들고 시름에 빠진 청년들은 늘어가고 또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는 이동 자제와 집합 금지를 내려놓고 정작 도지사는 전국을 돌며 선거운동을 다닌다면서 이를 위해서 올해 들어서 10회나 10회나 서울에서 원정 형태의 행사를 치렀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또 다른 대권 주자인 유승민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 시리즈 공약에 대해 진짜로 추진하면 지금 20, 30대와 40대는 나이 들면 빚더미에 앉게 된다며 비판했습니다. 하태경 후보는 기본 사기꾼이라면서 이 지사가 오늘도 어김없이 사기를 쳤다면서 서민들 타령하면서 왜 부자들도 기본 대출인가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또 갈 곳 없는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란 뻔뻔한 거짓말로 서민들을 위하는 척 사기를 치는 것이라면서 그럴 재원이 있으면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중저금리 대출을 대폭 늘려서 고리대금 업체로 가는 길을 막아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기본 대출을 비판한 윤석열 후보 측에 대해서 건전한 논쟁은 반갑지만 이 불순한 정치 공세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후보의 윤희석 대변인은요, 이재명 후보의 기본 대출 공약에 대해서 설익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했는데요. 또 이 나라 돈을 제 돈인 양 퍼주기에만 올인하는 정치꾼, 편을 갈라 갈등을 부추기는 선동가야말로 도덕적인 해이의 화살을 피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SNS에서 자신의 기본금융 공약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며 선거가 모처럼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돼 이런 논쟁이 반갑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수 국민에겐 은행 대출이 환상이라며 금융은 수익성만 추구할 게 아니라 최소한의 공공성을 갖춰야 한다고 기본 대출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경기도민 모두한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부 방침하고도 다르고 또 어쨌든 당 지도부가 야당하고 합의한 그거하고도 또 다른 거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참 가급적이면 정부의 방침 또 여야 합의를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재명 지사의 얘기처럼 지방자치라고 하는 본연의 어떤 자치적인 결정 또 어쨌든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간에 시도지사 경기도 내에서 시군 협의체가 건의해서 받아들이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무리수가 있다고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잘못하다 보면 우리나라 전체가 지역 불균형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뭐 영남권이나 다른 어떤 정말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곳에서는 하고 싶어도 결코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서울이나 수도권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형태의 세금의 분할 이런 것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경기도 안에서만 어떤 자기의
정책, 자기의 노선 철학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 많은 희생을 전국적으로 논란과 토론이 필요한 부분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이 지사와 관련돼서는 또 다른 또 논란거리도 있습니다. 바로 지사 프리미엄을 계속 이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채림 기자가 관련 뉴스 취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에는 현직 도지사들이 대거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이 취재 결과 단체장이 대선에 도전한 광역단체들이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의 외부 행사를 지난해에 비교했을 때 올해에만 유독 크게 늘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는 정당이나 지자체용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돼 있는데 지금 걸려있는 4개 현수막 모두가 경기도 주최 행사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요. 이 바로 건너편에 있는 현수막까지 총 8개 모두가 경기도 관련 현수막이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있는 경기도는 올해 총 10차례나 서울 여의도의 호텔 등에서 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보다 건수는 2.5배 그리고 예산은 50%가 늘었는데 기본소득이나 기본주택 같은 이재명 지사의 대선 공약도 올해부터 좀 포함이 됐습니다. 또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양승조 지사의 충청남도도 외부 행사가 지난해에는 2건이었는데 올해 7건으로 늘었고 최문순 지사가 있는 강원도와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원희룡 후보의 제주도도 여의도 등에서 행사를 하면서 수천만 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대권 도전에 나선 도지사들이 홍보 차원에서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을 활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사직 유지와 관련된 발언들이 계속 나와서일까요? 관련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우선 한국리서치를 포함한 4개사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직 시도지사가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에 참여할 경우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은 56%,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는 35%였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75%,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20%로 사퇴 의견이 우세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41%,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51%로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RN서치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 여론조사는 앞서 보신 것과 질문이 조금 다른데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지사직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51.8%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38.6%입니다. 지지 정당에 따른 차이도 보였는데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지사직 유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54.8%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앞섰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73.3%로 지사직 유지 의견 비율의 4배를 뛰어넘었습니다. 오전에 눈에 띄는 뉴스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막칼럼니스트로 알려진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는 거예요. 네, 오늘 오전에 나온 보도였죠. 이재명 지사는 이 신임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 후보로 맛칼럼니스트로 잘 알려진 황교익 씨를 내정했습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도의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친 뒤 최종 임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황교익 씨하고 이재명 씨는 개인적인 인연이 좀 있습니까? 네, 황교익 씨는 농민신문 기자 출신으로 방송에서 맛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지난 7월에 황교익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직접 출연하기도 했었고요. 최근 황교익 씨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사직 사퇴를 둘러싸고 또 사퇴해야 하느냐 마느냐 이걸 둘러싸고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차제에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의원들이 이건 좀 입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행법상에서는 사실 경선 과정에서 사퇴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5년 전에도 지난번 선거에서 사실 많은 그 지사들이 사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점을 비춰볼 때는 사실상 이 후보에게 무조건 사퇴해라라는 목소리가 꼭 옳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방송 중에 언급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자체 조사한 건데요. 정경심 교수 1심 재판 관련 여론조사에서 20대 답변이 합당하다가 63.1%, 부당하다가 24.6%였습니다. 자세한 전체 질문지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월요일 오후 1시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